충청과 호남 지역엔 오늘도 눈이 많이 오면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차량은 물론 하늘길과 바닷길이 모두 막히기도 했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언제 벗을지 정부는 4가지 기준 가운데 2가지가 채워지면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면 다음 달 말쯤이 될 걸로 보이는데 아직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향해서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 소환부터 물어달라고 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사실상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당당하게 출석해야 한다는 다른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는 오늘 찬바람과 눈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원도는 영하 25.8도까지 기온이 내려갔고 충청과 호남, 제주에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또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이어졌고 시설물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는데요. JTBC는 올겨울 가장 추웠던 오늘 모습을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먼저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이승환 기자, 눈이 지금도 오고 있는데 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저는 전북 전주에 와 있습니다. 눈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 보시면요. 눈이 많이 쌓여서 발걸음을 내딛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보행로에 있는 식물 보실까요? 눈이 수북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도로 한번 보실까요? 네, 제설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도 눈이 그대로 많이 남아 있어서 차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호남 지역에 특히 눈이 많이 왔는데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이곳 전주에만 13cm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취재차가 이곳까지 오는 길에 살펴보니까요. 하얀 눈 때문에 도로와 들판 그리고 민가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한옥마을도 가봤는데요. 검은 기와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이 많은 호남 지역인데도 주민들은 최근 몇 년 들어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설 작업을 해도 눈은 다시 쌓였고요. 상인들도 가게 주변에 소금을 뿌리는 등 임시 조치를 했습니다. 눈이 즐거운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조심조심 움직이면서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내린 눈을 반기기도 했습니다. 부산에는 사실 눈을 잘 볼 수가 없으니까 오는 길부터 고속도로부터 눈이 이제 막 내리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그러면 내일은 좀 어떨까요? 눈이 좀 그치겠습니까? 네, 오늘 호남에서 가장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은 전북 순창이었습니다. 60cm 정도 내렸는데요. 내일도 호남 전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5cm 정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가지고 눈이 얼기 시작해서 사고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 등 충청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이승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제주에도 어제부터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늘길과 바닷길이 모두 막혔고 관광객 3만 명 정도가 발이 묶였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강한 바람과 눈에 몇 미터 앞 인가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보이는 곳은 하얀 눈천지로 변했고 이 추위를 막아보려 말들은 한데 모였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큰 눈에 삽을 들고 치워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인도와 도로는 사실상 빙판으로 변했고 자동차는 기듯이 도로를 지나갑니다. 어제부터 큰 눈과 센 바람이 불면서 제주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제주공항은 출도착 예정 항공편 474편 가운데 대부분이 결항됐습니다. 잠깐 날이 개어도 공항 활주로에 변덕스런 급변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디 뭐 있을 때도 없고 숙소를 하나 하려고 해도 숙소도 다 찼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늘길과 바닷길이 다 막히면서 발이 묶인 관광객이 최대 3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여객선 타고 집까지 가려면 11시간 걸리거든요. 그래도 가려고 하는데 다 결항됐대요. 문제는 아직 이런 눈폭탄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산지에는 최고 30cm 넘게, 해안 지역엔 8cm까지 눈이 더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지나고도 제주의 고립은 길어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네, 눈길에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시설물이 곳곳에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윤주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도로 위에 붉은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이 다가가 진화해보지만 불은 줄지 않습니다. 기름을 싣고 가던 탱크로리가 넘어진 겁니다. 날이 밝은 뒤에도 사고는 이어졌습니다. 버스 바퀴는 계속 헛돌고 승객들이 내려 밀어봐도 소용없습니다. 조심하세요. 우리가 발 다쳐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탱크로리. 액화산소가스가 누출되면서 위험한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승객 10명을 태우고 달리던 고속버스는 옆으로 넘어졌고 중학생들을 태운 전세버스 2대는 서로 부딪혔습니다. 사고가 잇따르면서 종일 견인차들이 바쁘게 달렸습니다. 고속도로가 빙판길로 변하자 아예 차를 버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차를 버리고 가신 건가 그냥? 사고 났어. 쪼개진 듯 내려앉은 지붕 위로 계속 눈이 쌓입니다. 20cm 넘는 눈이 내리면서 카페 지붕이 무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쑥갓을 키우던 비닐하우스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9월에 심어 오늘부터 수확하려 했는데 허사가 됐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축사, 창고 등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작물은 작물이고 이제 건물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찌그러진 파이프로 이제 철거를 해야 되니까. 전북 순창 2개 마을은 수도관이 얼어붙어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버스 운행이 중단돼 주민들이 오가지도 못한 마을 수는 파악조차 안 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이런 폭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박상욱 기자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위성 영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해안을 통해서 계속해서 눈구름이 유입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눈구름이 유입이 됨에 따라서 충청 이남 지역, 충청과 호남 그리고 제주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내린 눈의 양을 살펴보면요. 충남 서천 32cm, 광주 39.1cm, 전북 순창 62.7cm, 제주 사제비 산지 같은 경우에는 86.5cm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럼 이번엔 CCTV를 통해서 좀 현장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남 고속도로입니다. 장성 나들목 인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는 차량도 보이고요. 도로가 흰 눈에 뒤덮인 상태입니다. 이어서 서해안 고속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영광 인근인데요. 지금 현재 이곳에 교통사고가 발생을 조금 전에 했었습니다. 1톤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었는데 현재 사고 수습 중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서해안 고속도로 영광 1터널 앞입니다. 도로가 아예 눈으로 뒤덮인 그런 모습입니다. 간간히 현재 강한 바람에 CCTV가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 또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눈이 내리게 될 텐데요. 이번 눈은 내일 아침까지 거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보시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시간당 3cm에 달하는 눈이 밤사이에 쏟아지겠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부터 이 눈은 그치게 될 텐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쯤까지는 도심에도 눈이 내리고 산지에는 밤 늦게까지 계속해서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전국적인 예상 적설량을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전북 서해안과 전남 서부, 제주 산지에는 15cm 넘는 눈이 내리겠고 충남 남부와 서해안 그리고 전북 남부 내륙엔 최고 1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과 호남 내륙, 제주에는 최고 7cm의 눈이 쌓일 걸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자, 그런데 눈뿐만 아니라 추위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기상특보 현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한파특보는 중부지방을 넘어서 호남과 영남 일대로까지 확대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서울 같은 경우도 영하 14도까지 기온이 떨어졌었는데 강한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가 영하 22도까지 떨어졌죠. 보시는 것처럼 강풍특보 역시 전체 해안 그리고 제주 일대에 걸쳐서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실제 체감온도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오늘만큼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체감온도를 나타낸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강원과 경기 북동부 그리고 충북과 경북 내륙 일대에서 내일 아침 기온은 체감온도 영하 20도 아래로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또한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서도 중부지방에서도 체감온도는 아침에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 같은 상태는 계속됩니다. 추위가 계속돼서요. 한낮에 햇볕이 쨍쨍한 그런 상황에서도 중부지방의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 전망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확진자 수의 추이 등 4가지인데요. 시점은 밝히지 않았는데 지금대로라면 내년 1월 말쯤엔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 코로나를 오래 겪어봐서 알지만 변수는 여전히 많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숫자는 6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8주 전 3만 명대에서 2배 늘어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를 벗는 4가지 기준을 내놨습니다. 우선 유행이 정점을 찍고 떨어져야 합니다. 환자 발생 추이는 저희가 이제 정점 일단 수준을 보고 그 이후 이제 2주 정도 감소 추세를 보려고 하고 있고, 위중증과 사망자 숫자도 줄어야 하고 중환자 등에 대한 의료 대응과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까지 4개 지표 중 2개는 달성돼야 합니다. 현재는 1.5개가 충족됐습니다. 1월 중에 아마 그 굉장히 완만한 그런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1월 말쯤엔 중대본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확진자가 늘고 새 변이가 들어오는 등의 변수가 있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연말 특별 사면 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 특활비를 상납했던 전직 국정원장들입니다. 전 경남지사 김경수 씨는 사면은 되지만 복권은 안 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즉 다음 총선과 대선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여두현 기자입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6시간 넘게 회의를 한 뒤 사면 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우선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명단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뇌물 등 혐의로 2020년에 징역 17년이 확정됐고 사면이 확정되면 남은 15년이 면제됩니다.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입니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인사 중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권에서는 뇌물로 유죄가 선고된 문재인 정부 전병헌 전 정무수석과 역시 뇌물로 처벌된 신계륜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드루킹 사건의 전 경남지사 김경수 씨는 복권 없이 형을 면제해주기로 결정돼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주요 재계 인사들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논의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기준이 대상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면심사위 명단을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28일자로 사면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행정안전부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현장에 있는 유가족들을 그냥 지나치려다 강하게 항의를 받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대본은 촉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질의가 끝나고 국회의원들에게 고개를 숙여가며 인사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유가족들 쪽은 쳐다보지 않고 자리를 뜨려다 항의가 이어지자 목례를 건넸습니다. 우리 안 보이세요? 그럼 먼저 말씀을 나누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묵기란 걸 안 주고 끝나가십니까? 무시하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앞서 이 장관은 유가족들이 부담을 느껴서 못 만났다고 답했습니다. 유족들은 몇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 유족들이 만나는데 부담을 느끼셔서.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유가족들을 마주치고도 그냥 지나치려다 항의를 받은 겁니다. 이미 현장에 유족들이 있다는 사실은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유족도 와 계시고 방송으로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 태도에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일회성으로 이미 재난이 종료가 되고 그 사후 수습을 위한 단계에 있어서의 중대본이라는 것은 그렇게 촌각을 다투는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 중대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부 장관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게 총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태원 참사 초기에 인력 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 장관. 또다시 태도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고 있는데 마치 이런 단속인 것처럼 돈을 뜯어내는 사기범이 있었습니다. 참사를 이용했는지 아니면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죄질이 나쁩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송대근 씨 집에 구청 직원이라는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이 남성은 집이 불법 건축물이라며 신고 기간을 넘겨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집의 일부가 사람이 사는 용도가 아닌 편의시설로 돼 있어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서 거기 저 불법 건축물 그 철거 명령서 보내. 그러니까 나도 겁이 나잖아요. 신고 기간이 지났지만 자신이 도와줄 수 있다며 아저씨는 내가 좀 안면이 있고 저 괜찮은 사람 같으니까 그냥 내일 변경을 시켜주자고. 종이 한 장을 내밀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여기 하면은 내일 들어가면 내일까지 하면 된다고 그러길래 우리 식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주민번호 불러봐라 그래요. 거기가 불러줬어요. 남성은 자신을 마포구청 주택과 소속 강인규 계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여기 하나 적어주고 가시라고. 주택과? 네, 주택과 강인규. 하지만 구청엔 강인규 계장이란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성은 돈까지 요구했습니다. 변경비가 18만 원 정도 든다고. 송 씨 연락을 받은 구청은 다른 피해 사례도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마포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 사칭과 사기 혐의로 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되냐고 따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를 겨누는 동시에 사실상 소환 조사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당당히 출석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오늘 강원도 춘천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검찰을 향해 비판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을 향해 윤 대통령 가족에게 언제 조사받을지 먼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혐의도 뚜렷하지 않는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 등을 역으로 겨누면서 사실상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걸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 역시 불출석 주장에 힘을 싣고 있지만 당내에선 당당하게 출석하라는 다른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본인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선 거듭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다음에 스포동량이나 소환 조사나 그런 게 또 여기서 뭘 할 건가요? 옷 갈아입고 와야죠. JTBC 최규진입니다. 검찰은 이른바 대장동 세력이 성남FC에도 후원했던 과정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취재 결과 이들이 위례 사업을 할 때 성남FC에 후원금을 냈는데 이 과정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위례 사업자들의 특수 목적법인 푸른 위례 프로젝트가 2014년에 성남FC와 맺은 광고 계약서입니다. 푸른 위례는 광고비 명목으로 5억 원을 건넸습니다. 검찰은 호반건설과 남욱변호사 등이 참여한 푸른 위례가 위례 사업자로 선정된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깊숙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호반건설 관계자 그리고 남욱변호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의 지시로 공사가 위례 사업자들에게 후원금을 요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당시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1일 검찰에 나와 성남FC는 나와 관계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제3자 뇌물의 피의자로 오는 28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위례 사업자를 비롯해 각종 인허가 현안이 있던 두산건설, 네이버 등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과정에 개입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 측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네, 오늘처럼 날이 추워도 바깥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워서 얼고 힘든 몸보다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괴롭고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최승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바람을 가리는 건 얇은 비닐 천막 하나입니다. 생선을 파는 김정순 할머니는 이 천막 아래서 하루 종일 손님을 기다립니다. 작은 가스난로가 온기의 전부입니다. 오늘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점심 식사는? 오늘 동짓날이라고 팥죽 많이 먹었어요. 아무리 추워도 거리로 나와야 하루 먹고 사는 게 가능합니다. 길에서 팥죽을 파는 상인의 손은 하얗게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터져나가는 피부보다 추위로 손님이 준 게 더 걱정입니다. 날씨 좋을 때 하고 뭐 이렇게 추운 날은 거의 매상이 반이라고 그래야 되나? 폐지를 모으는 노인은 오늘도 거리로 나섭니다. 온 무게에 폐지 무게까지 더해져 몸을 가누기도 힘듭니다. 반나절 종이를 주어 고물상에 판 돈은 3,300원. 해가 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합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나온 거지. 마음이 왜 그렇게 급하세요? 빨리 지기 전에 빨리 가야 돼. 언 몸을 녹이러 잠시 편의점에 들른 배달 노동자 이보현 씨. 역시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가족이 있다 보니까 다 먹고 살다 보니까 쉴 틈이 없이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데 남은 커피를 털어넣고 급히 나서야 합니다. 영하 14도 혹한에도 거리에 나선 서민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네, 이런 추위 속에 오늘 출근 시간에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일부 구간이 멈춰 섰습니다. 대체 차편을 찾으려는 시민들이 지하철역 밖으로 몰려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연기가 가득 찬 어두운 선로 안을 소방관은 걸어갑니다. 불이 난 지점은 지하철 철로 아래. 레일 바닥을 열었더니 전선이 타고 있습니다. 30분 만에 불은 껐지만 불씨가 남을 수 있어 수색을 계속합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무학재역 선로에서 불이 난 겁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재 저쪽에 화재 있어가지고. 화재? 네. 열차가 안 다니고 있어요. 2시간 가까이 3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출근길 시민들 당황했습니다. 아니 여기 전철이 안 다니는데 지금 어떡해요? 네. 여기 지금 혼자 그 버스가 뒤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공개하는데. 지하철역에서 빠져나온 시민들이 급히 버스 정류장으로 몰리자 이번에는 도로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지각한 시민들은 뛰기 시작하고 버스도 승객을 다 태우지 못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시민분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버스를 계속 이제 못 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체감 기온 영하 22도 한파가 닥친 날 아침 출근길은 험난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네, 이렇게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성탄절이 있는 주말 동안 야외 활동도 많을 걸로 보입니다. 거리 두기가 풀린 이후 처음 맞는 연말 분위기라 더 그렇기도 할 텐데요. 저희 취재기자가 서울 명동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자, 김한수 기자, 오늘 날이 많이 추운데도 뒤로 시민분들이 보이네요. 네, 지금 시간 명동의 온도 영하 10도, 체감 온도는 영하 18도에 달합니다. 귀와 코가 아플 정도입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백화점 대형 전광판에 나오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영상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기도 했습니다. 또 3년 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크리스마스 같아요. 올해는 지금 마스크도 안 벗고 해제돼가지고 진짜 기분이 좋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들은 특히 안전에 조심하는 분위기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추위로 인한 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만큼 인파에 따른 사고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청에 공식 등록된 명동 노점상 362곳은 내일 모두 휴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람들이 명동거리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 노점상이 이때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서울중구청은 내일 명동에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이는지를 파악한 다음 오는 31일에도 명동 노점상 운영 규모를 얼마만큼 줄일지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연말까지 하루 40명 정도를 배치해 명동 일대의 통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명동에서 김한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예, 지금이 8시를 좀 넘었는데요. 잠시 뒤 10시에는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합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몇 가지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본회의가 당초 계획보다 4시간이 미뤄졌습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네, 국회 본회의는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그리고 오후 10시로 두 차례 바뀌었습니다. 증액 심사가 오늘까지 이어졌고 예산 명세서를 작성하는 시트 작업도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보다 1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과 관련해 야당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예산안이 자정안에 처리된다면 법정 시한을 21일 넘긴 게 됩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었습니다. 이런 지각 처리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과 연동되는 지자체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죠.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도 보고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네, 앞서 노웅래 의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오늘 체포 동의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기겠다는 방침인데 민주당 내부에선 부결될 거란 전망이 현재까지 더 많습니다. 예, 국회에서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내년 세제 개편을 비롯한 예산의 부수 법안들도 안건으로 올라갑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완화입니다.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던 민주당도 물러서면서 다주택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여야는 집이 여러 채인 사람에게 종부세를 물리는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억 원만 올린 1주택자보다 완화폭이 훨씬 큽니다. 기본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중과세율 대상도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서울을 비롯한 규제 지역에 집 2채를 갖고 있으면 중과세율로 세금을 매기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 세율로 내게 됩니다.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도 과표 기준으로 12억 원까지는 기본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종부세 개정안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래보다 많이 물러섰는데 비싸지 않은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는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했다는 설명입니다. 저가 다주택자가 고가 1주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번 합의로 비싼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도 혜택을 보게 된 걸 감안하면 민주당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 오랜 시간 이른바 밀실 합의를 한 것이 오직 부자와 재벌을 위한 감세를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한 뒤에 워싱턴 기류가 눈에 띄게 변하고 있습니다. 연설 직후 하루 만에 미 상원은 수십조 원 규모의 지원 예산안을 처리했고 당초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이던 공화당 내 기류도 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입장할 때 의원들의 박수는 2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연설을 시작한 뒤엔 18번이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Against all odds and doom and gloom scenarios, Ukraine didn't fall.
Ukraine is alive and kicking. 특히 최전방 병사들이 직접 서명한 국기를 전달하는 장면은 최고의 순간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이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아예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I didn't go to the speech because I didn't want to be part of a photo op asking for more money from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hen they haven't given us a single piece of accounting on anything they spent. 반면 공화당 다른 한편에선 젤렌스키의 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혀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패트리엇 미사일을 약속받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더 많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일단 상원은 오늘 57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액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젤렌스키와 대비되는 인물 바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지난 2월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를 넘길 걸로 보이는데 초기에만 해도 거침이 없었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연말이 다가올수록 그 기세가 좀 꺾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물 360에서 살펴볼 인물은 바로 푸틴 대통령입니다. 네, 김재아 기자, 푸틴 대통령을 좀 소개해 줄까요? 네, 지금 저희 옆에 있는 푸틴 대통령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윗옷을 벗고 말을 타고 있는데 박성태 앵커도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저는 사실 왜 옷을 벗고 말을 탔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진 이미지 때문에 푸틴의 마초 이미지가 많이 각인됐잖아요. 네, 이 사진은 2009년 총리 시절일 때 관영 언론이 공개했습니다. 마초 푸틴의 모습 이것만이 아니죠. 총을 들고 있거나 유도를 하고 얼음물에 입수하는 등 스트롱맨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 침공도 푸틴의 그런 개인 캐릭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죠. 네, 침공 결정을 두고 외신에서 자주 거론하는 푸틴의 일화가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Крысу увидел, начал ее гонять, загнал ее в какой-то угол. Она развернулась и побежала за мной. Вот это все должны иметь в виду. Лучше никогда никого в угол не загонять. 즉 푸틴 입장에선 서방이 러시아를 압박한다고 여겼다는 건데 러시아 영향권에 있던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했던 게 대표적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서방이 러시아를 너무 압박하니 되려 코너에 몰렸다고 느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반격을 했다라는 게 지금 러시아의 주장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 2월 24일이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격을 감행합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은 폐허가 됐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절규가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지금도 잊을만 하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고 기반 시설이 파괴돼 전기와 가스가 끊겨 사람들은 생명에 위협하는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코너에 몰린 쥐가 아니라 사실은 쥐를 괴롭히는 고양이 같은 강자였던 셈입니다. 전쟁 초반만 해도 푸틴의 압승이 예상됐죠. 유럽에선 이참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돌려주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발발 300일이 넘어간 지금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코미디언 출신이라 정치나 외교를 모른다고 비아냥받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용기와 강인함을 보여주며 전세를 뒤집었고 전형적인 영웅 서사의 주인공처럼 변모했습니다. 반면 마초, 차르라 불리던 푸틴 대통령은 영웅을 돋보이게 하는 악당 이미지가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두 사람의 이미지가 전쟁 중에 좀 뒤바뀌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외신들은요. 푸틴 대통령이 갑상생암을 치료 중이다, 파킨슨병이다라는 등 건강 이상설을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변 실수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대변 실수요? 이 부분은 저도 뭐 보도를 본 것 같은데 확인이 됐습니까? 네, 이 부분은 반푸틴 매체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예. 크렘린궁은 부인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푸틴의 입지는 계속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입니다. 우리도 옷을 벗을까? 말이라도 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농담이 나올 정도로 푸틴은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방국인 중국이나 인도 정상들도 공개적으로 푸틴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푸틴은 결국 양대 다자 국제회의인 G20, 에이펙 모두 불참했습니다. 최근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실각설도 나오고 있던데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남미로 도피할 것이라는 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이 부쩍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도 이런 의구심을 잠재우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 젤렌스키였는데 시간을 돌려 15년 전엔 바로 푸틴이었습니다. 강한 이미지를 표방했던 푸틴이 국제사회의 외톨이 신세로 전락하는데 15년이 걸린 셈입니다. 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인물 360에서 김재하 기자가 360도로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40대가 편의점 주인을 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일행 2명과 편의점에 들어옵니다. 마스크를 벗은 채 물건을 구입하려던 남성이 계산대에 있던 점주가 말을 걸자 마스크를 쓰는 척하더니 이내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런데 남성이 갑자기 점주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릅니다. 내까지 게 뭔데 마스크를 쓰라 말아 그러냐. 주먹으로 아마 그때 얼굴을 때렸을 거예요. 핸드폰으로도 막 때리고 저희 매장 물건 먼지 클리너로도 막 때리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제지했지만 편의점 외부에 인형 뽑기 기계도 부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또 찾아온 남성. 와가지고 황당해 있으니까 자기네는 그냥 아이스크림 사러 왔대요. 강배동에서 장사 못할 줄 알으라고 눈에 띄지 마라 막. 이번엔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나갈 때 막 주위 둘러보면서 나가고 안 쓰고 온 사람만 봐도 좀 많이 놀라고 좀 두근거리고 이런 게 있어요.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불안장애 증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제주의 한 돼지 농장이 폐업 직후 통째로 땅속에 묻혔다는 의혹 저희가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농장주가 돈을 아끼려고 폐기물 2,400톤을 몰래 묻었는데 시에서 철거 관련 보조금 등 10억 원을 받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농장주를 비롯한 3명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제주 서귀포의 한 무밭입니다. 바퀴 자국에 짓눌린 월동 무사이로 굴착기가 땅을 팝니다. 이곳은 돼지 3,500마리가 있던 농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돼지 분뇨가 밖으로 흘러나가 민원이 쏟아지자 2020년 문을 닫았습니다. 이때 농장이 통째로 땅속에 묻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농장주가 폐업 철거비 10억 원을 아끼려고 했던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폐콘크리트와 돼지 분뇨 등 폐기물 2,400톤이 나왔습니다. 이곳은 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지하수 보전지구 2등급 근처입니다. 취재 결과 농장주가 농장 폐업 전 서귀포시로부터 철거 지원금 10억 원을 받아 챙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농장주의 말을 믿고 노약자 폐업 희망 보상비 명목으로 3억 원, 보조금으로 7억 원을 준 겁니다. 폐업 보상비를 지원하면 서귀포시가 폐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점검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농장주 등 3명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남양유업과 효성그룹 창업주의 손자 등 재벌 3세들이 마약 혐의로 줄줄이 법정에 서고 있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대마를 구하고 또 피운 건지 검찰 공소장을 입수해봤습니다. 호텔에서 지내며 금고에 숨겨 보관하고는 다른 재벌 3세를 호텔로 불러서 개당 50만 원씩 받고 되팔았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검찰이 재미동포 공급책 이모 씨 집에서 압수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입니다. 전자담배 용기에 액상 대마를 담아 만든 건데 일반 대마보다 농도가 진해 환각 증상이 더 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에게도 대마를 제공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홍 씨는 사들인 대마를 자신이 머물던 호텔 주방에서 피웠고 다른 재벌 3세들에게 되팔기도 했습니다.
신발장과 금고에 숨겨두고 호텔로 불러 거래한 겁니다. 효성그룹 창업주의 손자 조모 씨에게는 액상 대마를 한 개에 50만 원씩 5개를 팔았는데 추적을 피하려고 부인 계좌로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이렇게 산 대마를 차 안에 숨겨두고 피운 걸로 드러났습니다. 홍 씨는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670만 원어치의 대마를 판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구속된 고려제강 3세에게도 마약을 넘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확대되자 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 3명이 잇따라 자수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마약에 연루된 사람이 더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문 앞에 놓인 한 팩의 우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잘 지내고 계신지 알려주는 우유인데요. 집집마다 소복한 우유를 권민재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작은 차도 들어가기 힘든 언덕길을 오르고 또 오릅니다. 우유가 도착하는 곳은 모두 혼자 사는 노인들의 집 앞입니다. 1개가 남아있으면 주의, 2개가 남아있으면 위험. 매일 새벽 이곳에 도착하는 배달원들은 남아있는 우유 개수로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오늘 주머니는 텅 비었으니 걱정은 덜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유를 안 빼셔가지고 연락해서 찾아내는 경우가 우유도 안 빠지고 강아지도 잘 안 짖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혼자 산 지 올해로 10년 차. 박인혜 할머니의 집엔 시계 소리만 가득합니다. 할머니는 우유가 배달되는 새벽을 가장 기다립니다. 그것을 이렇게 머리 두면 다 소리가 나. 그럼 참 고맙다. 이제 우유 왔다. 그 대신 내가 꼭 바깥을 넣어줘. 먹고 가라고. 강원도 삼척의 한 빨래방에선 겨울 이불 빨래가 한창입니다. 세탁을 마친 이불이 우유와 함께 어르신의 안부를 묻습니다. 지금 막 빨래가 끝난 이 이불은 삼척 도계리에서 홀로 사는 70대 할아버지의 이불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직접 박음질해서 달아놓은 이름표도 붙어 있고요. 여기엔 어르신들의 성함과 주소가 적힌 현황판도 있습니다. 이 이불들은 올겨울 어르신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책임질 겁니다. 반갑게 문을 여는 건 꼭 이불과 우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칼바람만 부는 겨울, 유독 그리운 건 사람의 따뜻함입니다. 나가면 개하고 니 뭐 밥 먹었나 뭐 짖지 마라 뭐 이쁘다 하고 그게.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그냥 누러이래 누러이. 우유 왔어요 하는 소리 들으시면 어떠세요? 반갑지요. 얼른 나가죠 뭐. 뛰나가죠. 맨발 벗고 나온다고 막문에 가더라만. 지난해 홀로 숨진 독거노인은 1,605명입니다. 지자체엔 노인 전담부서가 있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매일매일 상황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우유 배달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이 여백을 메웠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지자체의 지원 없이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매일 오던 우유가 이제 일주일에 3번으로 줄어도 어르신들은 고맙다는 말만 거듭합니다. 의지가 된다는 게 저것만이 이게 통할 수 있잖아요. 넣는 사람도 그렇고. 한 차례 한 번 찾아오는 이불 빨래, 아침에 배달되는 우유 하나. 이런 보살핌이 추운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이들에게 어떤 울타리가 필요할지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밀착 카메라 권민재입니다. 네, 부산의 한 무인점포 CCTV입니다. 한 여성이 선반 위에 있는 조그만 라면을 꺼내 집어 넣습니다. 다른 날에도 또 다른 날에도 돈을 내지 않고 컵라면과 생수 등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열흘 남짓 16번, 금액은 8만 원 정도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여성을 찾아냈고 절도범을 체포하러 간 경찰은 허름한 고시원의 방 한 칸과 복도에서 먹고 자는 부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경찰이 맨 처음 건넨 말은 방이 너무 찬데 괜찮으세요?
부부는 모두 장애가 있었고 그래서 돈을 벌기 어려웠고 기초생활수급자지만 그 지원만으로는 끼니를 때우기 어려웠습니다. 법대로라면 이 여성은 징역이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훔친 건 훔친 거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대로라면 당연히 국가도 그 노력이 충분했는지 봐야 합니다. 형사들은 수갑 대신 생필품을 건넸고 부산시는 임대주택을 알아봐 준다고 했습니다. 요즘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법보다는 사람이 가깝기를. 다시 보기였습니다. 법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요 피의자였던 이들이 구속되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윗선을 향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주말이 성탄절인데 지금 나오는 캐럴의 주인공 루돌프의 개체 수가 점점 줄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들리는 노래, 그렇죠. 루돌프 사슴 코라는 노래가 나왔었는데요. 실은 이 루돌프는 사슴이 아니라 술록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북극 툰드라에 사는 술록의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미국 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이 툰드라 지역에 사는 술록의 무리는 지난 20년 동안 약 50% 넘게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겨울철 먹이 부족입니다. 들어보시죠. 술록이 지유류나 이기류를 먹게 되는데 보통은 눈을 파헤쳐서 먹는데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는 비가 내리게 되고 갑자기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얼어버리니까 먹이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이 따뜻해진 것도 이 어린 술록들한테는 치명적인데요. 땀샘이 적고 또 선천적으로 보온층이 잘 갖춰져 있어 더위를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캐롤에서 루돌프 코가 반짝인다고 한 이유는 뭘까요? 술록은 두툼한 털 때문에 몸에서 나는 열을 피부보다는 코와 입을 통해 내보냅니다. 열화성 카메라로 보면 실제로 빛을 내지는 않지만 코 주변의 온도가 다른 곳보다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한파의 기세가 매서웠습니다. 눈도 많이 왔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울까요? 네, 앞서 그 현장 연결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전라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의 눈은 한파 속에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 보시면 앞으로도 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15cm 이상의 눈이 더 내리고 또 충청 내륙, 또 전라 내륙 쪽으로 최고 7cm의 눈이 더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눈은 내일 오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 영하 13도, 대구 영하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전주 영하 1도 등으로 오늘보다 5, 6도 높겠습니다. 네, 성탄절인 일요일은 오랜만에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의 기세는 다음 주에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춥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이제 유튜브로 오픈 뉴스룸이 이어집니다. 시청자분들과 한민용 기자와 함께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의 집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